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표와 그래프 그리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측정 자료와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 등으로 적절하게 변환,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식 봅시다. 실험을 수행한 후 얻어진 실험 자료 데이터들은 많은 수치로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수치들을 우리가 결과를 해석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려면 실험 자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험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실험 자료를 정리하는 데에는 표와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표와 그래프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데이터들은 측정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와 그래프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표와 그래프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프는 전체 경향을 돋보이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표로 나타내기입니다. 측정한 자료를 표로 나타낼 때에는 측정 결과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필요한 변수들을 단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 빨간색 밑줄 합시다. 단위를 포함하여서 논리적인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야 특징이 잘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드러나도록 변수를 적절히 변환하여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특정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요. 적절한 제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작 변인, 종속 변인, 그 다음에 통제 변인을 포함하여 짧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과서 오른쪽 위에 여러분들 하나 필기해 봅시다. 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적어보세요. 변인. 우리는 과학에서 변인은 크게 독립변인과 그 다음에 종속변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독립변인을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g가 있는데 어떤 함수값 g가 있는데 이 함수값 g는 x와 y의 함수로 된 함수값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수학으로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이 생각하는데 좀 명확하고 쉽잖아요. 때때로는. 자, x와 y는 서로 독립이에요. 독립이고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가 있는 변인입니다. 그 다음에 g는 종속 변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을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g를 가속도라고 할 수 있고요. x를 힘이라고 할 수 있고 y를 질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종고작 변인을 예를 들어서 x라고 하고요. 종속 변인을 g라고 하고 통제 변인을 예를 들어서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그래프의 제목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y가 일정할 때 x에 따른 g값 그래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그래프의 이름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질량이 일정할 때 힘에 따른 가속도 값 그래프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입니다. 변인에 맞는 적절한 축을 선택해야 됩니다. 조작 변인을 가로축에, 종속 변인을 세로축에 위치합니다.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제일 쉬운데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백이 있죠. 거기에다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여기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에서 했던 거대로 조작 변인 x를 가로축에 여기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인 세로축을 g입니다. z. 축에 변수의 이름을 붙이고 단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x를 힘이라고 합시다. 그럼 단위가 뉴턴이 될 것이고 g를 가속도라고 한다면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축의 눈금을 선택합니다. 눈금 간격은 균등하게 나누고요.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 간격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눈금이 반드시 0에서 시작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리고 측정 자료를 점으로 찍습니다. 또는 그래서 이제 이 찍은 점을 가지고 선이나 막대를 가지고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어서 계속 봅시다. 두 변수가 연속적일 때에는 측정 데이터 값을 연결하는 적절한 선을 그려야 합니다. 직선이나 뭐 부드러운 곡선이 되겠죠. 적절한 선을 그려야 한다. 연속적인 변수란 온도, 길이 등과 같이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적절한 선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직선 또는 곡선을 말합니다. 또는 우리는 이것을 추세선 별표이라고도 합니다. 최소자승법 별표이라고 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세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측정 자료를 나타내는 모든 점이 추세선 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는 실험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1과 같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연결하여 울퉁불퉁하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지 말고 1과 같이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A와 같이 그리면 안 됩니다. 1 지우고요. B와 같이 그 점을 가능한 근접하게 지나가는 직선, 자, 가능한 근접하게 지나가는 직선이나 곡선대로 그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추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반 정도의 측정 자료는 추세선보다 위에, 나머지 반은 아래에 있도록 그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또한 우리가 뒤에 가서 25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봅시다. 보면은 얘는 그 각각의 측정값에 딱딱딱딱 걸려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얘들은 어때요? 지금 얘는 아래에 있고 얘는 위에 있고 반 정도는 아래에 반 정도는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꼬맹이가 뒤에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4쪽입니다. 또한 그림 2처럼 하나의 그래프에 여러 개의 선을 그려야 할 경우에는 각 측정점이라고 하네요. 측정점을 뭐 요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같은 동그라미라서 이게 지금 뭐가 뭔지 한눈에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B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지금 동그라미를 썼고 얘는 세모를 썼고 아래쪽은 X를 썼죠. 지금 이거는 그 오차막대입니다. 오차막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측정값의 불확도를 알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측정값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습니까? 13쪽입니다. 13쪽을 보면 우리가 측정값을 표현할 때 대표값,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불확도, 그 다음에 단위를 써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불확도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 그래프에다가 오차막대로 그 불확도의 양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측정값들의 특성에 따라 그래프로부터 세 가지 종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직선으로 나타난다면 뭐 비례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선 형태가 아니고 좀 더 복잡한 곡선의 형태라면 뭐 그 다항함수라든지 뭐 그러니까 2차 함수, 3차 함수,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 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프로 두 변수 간의 관계식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별표 빨간색 너무 중요하죠. 자, 수학적 관계입니다. 변수 사이, 변수 간 수학적 관계를 찾는 겁니다.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기술하는 언어가 수학이거든요. 그 이제 그러한 자연에서의 수학적 관계를 찾는 거니까 되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실험 곡선이 직선일 때 두 변수의 관계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직선일 때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내보내고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자, 직선일 때는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 표현되겠죠. y equal ax 플러스 b.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잖아요. 자,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고 두 변수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밑에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 이제 이 문단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요. 그 이제 관계는 주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다항함수가 있고요. 분수함수가 있죠. 무리함수가 있겠죠.
지수함수가 있겠죠. 지수함수. 어떤 상수의 지수꼴일 때 로그 함수, 지수함수 하고 나니까 로그가 떠오르죠. 로그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뭐 로그 밑이 a고 뭐 이렇게 앞에 상수 뭐 b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자연을 기술하는 대표적인 언어 바로 삼각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sin x, 코사인 x, 뭐 탄젠트 x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함수들로 자연을 기술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25조 오늘 수업에서 가장 좀 어려운 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보면요, 최소 자승법과 추세선인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자승이라는 말이요, 제곱과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수학 교육 과정에서 예전에는 옛날 선생님만 하더라도 자승이라는 말 안 썼어요. 나도 제곱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세대예요. 자, 자승은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쳐보면 국어사전에 최소 자승법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최소 제곱법의 전 용어, 그러니까 예전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자승법이라고 요즘엔 얘기 안 하고요, 최소 제곱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과서가 아직 지금의 트렌드로 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시험 문제에 최소 제곱법으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자승법이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지만 최소 제곱법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1번 그래프에서 추세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봅시다. 이렇게 안 너무 크게 나오네요. 자, 추세선이 필요한 이유, 추세선의 필요성에 대한 문단입니다. 봅시다.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을 행할 때 조작변인 x를 바꾸어 가면서 그에 따른 종속변인 y 값을 측정하여 특정 값의 쌍을 얻습니다. x, y가 되겠죠. 실험을 n모 반복하면 당연히 지금 요게 틀렸어요, 여러분. 오타입니다. 자, 위에 적으세요. x1, y1, x2, y2, 점점점 xn, yn까지 얻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렇게 얻은 측정 자료가 어떤 규칙성을 갖지 못한다면 이 실험은 아무런 가치가 없죠. 당연히 수학적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따라서 측정 자료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두 변인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실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는 추세선이라는 것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추세선의 함수를 찾는 것이 바로 실험의 목적이 되겠죠. 그 변인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최소 제곱법은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찾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제곱법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n번 측정한 측정값 y1에서 yn이 어떤 다른 측정값 x1에서 xn의 함수라고 추정할 수 있을 때 측정값 yi와 함수값 fxi의 차이를 제곱한 것의 합입니다. 자, 차근차근 보세요. 차이 빼고 제곱하고 다시 합을 합니다. 자, 차이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차이를 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좀 편차라고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함수값과 측정값의 편차를 제곱하고 합하는 거니까 이 약간 통계에서 보면은 이러한 함수 형태는 주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잖아요. 편차를 제곱할 때 이러한 형태를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최소 자승법이란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함수 fx를 구하는 것이 최소 자승법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함수 fx는 이 측정값들의 관계에 가장 적합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면 측정값이 파란색 점입니다. 따다다다 이렇게 적히는데, 이 점들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죠. 그죠?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이 점들의 관계를, 이 점들의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변인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선을 추세선이라고 하고 이 추세선을 그리는 원리가 바로 최소자승법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자, 이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여기도 지금 제곱이 작게 있겠죠.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형태가 되도록 직선의 방정식 혹은 뭐 여러 가지 다항함수 또는 로그 함수 이런 그런 다양한 함수의 선을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여기에다가, 자, 이거를 우리가 S라고 합시다. S를 시그마 i는 1에서 n, 뭐 스몰 n이죠. 자, 지우개. 자, 스몰 n. 여러분들도 필기하세요. 이거 필기해야 됩니다. 자, 스몰 n yi fxi의 전체 제곱의 합이죠. S를 S가 이거이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과의 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예상을 한다면, 즉 fx가 ax 플러스 b 라고 한다면, 이고 만약 fx가 뭐 이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이면 이때 우리가 a와 b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a와 b는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라운드 a분의 라운드 s는 0, 그 다음에 라운드 b분의 라운드 s는 0, 이 두 개의 방정식의 해입니다. 예, 근이라고도 하죠. 해이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조금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이 라운드 A, 라운드 S 무슨 말이냐면, 이 S라는 것을 그 나머지는 다 상수라고 보고 A만 변수라고 보고 A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라라는 거고요. 라운드 B분의 라운드 S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상수라고 보고 그 B만이, B에 대해서만 그 미분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가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세선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이 있는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실제 엑셀을 띄워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찍고 가야 될 것은 바로 R제곱입니다. R제곱은 결정계수라고 부릅니다. 결정계수라고 부르고요. R제곱 값은 상관계수이며, 상관계수가 나오네요. 그죠? 상관계수이며 1에 가까울수록 가장 최적화된, 그러니까 측정값을 잘 표현한 추세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1보다 매우 작을 때, 거의 0이면은 거의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른 수학적 모델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엑셀로 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엑셀을 띄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엑셀이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실험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수리에 작용하는 힘과 가속도, 가로축이 추의 질량이죠. 추의 질량이고 단위는 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수레의 가속도이고 단위를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세크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2가 위첨자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위첨자 클릭 확인하면은 이렇게 제곱이 위첨자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요거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연럽이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자, 교과서에 보이는 것처럼 입력을 하겠습니다. 50, 100, 150g, 200g 일 때 함수값이 있죠. 지금 측정값이 있습니다. 얼마냐 하면은 그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 눈금을 잘 보면 0.6에 못 미치죠. 0.58이라고 대충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요, 1.1 뭐 한 3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얼마입니까? 2에 못 미치죠. 1.97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은 2.5보다 좀 많죠. 2.6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2.61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 하면, 자, 보세요. 삽입, 바로 데이터, 차트를 삽입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뭘 그리냐면은, 요렇게, 요거, 분산형. 다시, 분산 요겁니다. 이렇게 비어있죠. 자,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은 됩니다. 뭐 자동으로 쭉 잡아서 해도 되는데, 데이터 선택, 당연히 데이터 선택해야 되겠죠. 무엇을 넣을 것인가. 범례 항목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그 세로축을 의미해요. 그 표현될 값을 의미합니다. 계열 이름이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요거 찍습니다. 그 다음에 x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 추의 질량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y 값을 지우고 요렇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딱 누르면은 됐죠.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축에 뭐 이름을 표현하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추세선입니다. 데이터 값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딱 합니다. 그러면은 추세선 추가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딱 누르면, 자, 지금 추세선이 지금 적용이 됐는데 가로축과 세로축의 수학적 관계가 지수함수의 형태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걸 선택하면 돼요. 또는 선형이라면 요렇게, 선형이라는 것은 이제 다항함수를 뜻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로그 함수로 예상이 된다면 로그를 클릭하면 되고요. 또는 거듭제곱 형태라고 예상이 되면 이걸 누르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선형 그 1차 함수 형태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수식을 차트의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면 우리 교과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수식이 나옵니다. 딱 얼마입니까? 지금 글씨 너무 작나요? 자,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글씨를 이거 어떻게 키우냐? 자, 커졌습니다. 얼마입니까? 0.0139, 0.013. 와, 우리 선생님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 다음 교과서는 거의 똑같이 나왔죠? 0.1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추세선에서 r제곱 값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딱 하면은 r제곱이 얼마입니까? 0.9942가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그 그림 그래프와 거의 똑같이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실험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을 교과서 25쪽에다가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이건 뭐 수학 문제예요, 사실은. 0,0이 나왔고 또 1,3이 나왔다고 합시다. 지금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값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고요. 요건 여기 있고요. 0,0이고 그 다음에 1,3이니까 하나, 둘, 3이니까 여기니까 뭐 지금 얘와 얘를 가장 부드럽게 이어주는 추세선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뭐 선생님 생각에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1차 함수 형태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이 A 값과 B 값이 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필기한 것처럼 그 A 값과 B 값을 미분을 하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fx가 ax 플러스 b의 형태라고 합시다. 자, 이때 s는 얼마입니까? s는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3, 총 3번을 측정했으니까 1에서 3까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yi 마이너스 지금 axi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함수가 우리 요거니까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칸이 좀 좁을 수도 있는데 24쪽에 왼쪽 여백에다가 필기도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따라 합니다. yi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가 있고 0이 있고 3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3. 이거 선생님의 그 식 적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적는 것도 편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x는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이니까 b만 남아있죠. 그 다음에 1,3이니까 x가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만 a 플러스 b가 남아있습니다. 얘들을 전체를 다 제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 더해야지 등식이 성립하지요. 그래서 요걸 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에 바로 그냥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요거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항은 b 제곱이고 세 번째 항은 3 마이너스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겠습니까? 그 완전 제곱식이죠. 4 더하기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 더하기 교차항이 마이너스 2 4죠.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b제곱이 그대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9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미안합니다. 요거 제곱 아니죠. 두 번째 제곱 아닙니다. 1차항입니다. 자, 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수항부터 하면은 뭐 13입니까? 별 의미 없지만 그 다음에 제곱항부터 하면은 여기 a 제곱이 나오죠. 여기에도 a 제곱이 나옵니다. 더하기 a 제곱 2a 제곱이죠. 그 다음에 또 1차 항을 계산해 보면요, a 1차 항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a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6a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a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b 보면은 b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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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나오죠. 그래서 3b 제곱. 그 다음에 b 1차 항은요 플러스 4b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6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b가 되고, 그 다음에 a와 b의 교차항은 지금 마이너스 2ab, 밑에는 플러스 2ab니까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s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뭐 해야 됩니까? a와 b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시다. 자, 깨끗하게 만들면 s는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13이죠. 자, 이거를 a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a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나머지는 모조리 다 상수라 보는 거예요. 6b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얘가 6b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그대로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항이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0, 0 이 되는 만족하도록 하는 그 a와 b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되고 b는 얼마죠?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함수 fx는 2분의 5x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 우리는 과학을 하니까 소수를 표현해야 됩니다. 2.5x 더하기 0.67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가 바로 아까 전에 예로 들었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0,0 그리고 1,3을 가장 그 직선의 방정식이 가깝게 표현하는 그 방정식인 거예요. 자, 정말로 그런지 그러면 엑셀로 또 증명해 봐야 되겠죠. 자, 해봅시다. 자, 엑셀입니다. 두 번째 시트입니다. 해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지금 화면이 너무 작습니까? 좀 크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0,0이고 또 1, 3입니다. 그죠?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그 다음에 분산형으로 딱 그리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자, 너무 크죠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0,0, 1,3입니다. 자, 추세선 그려보겠습니다. 얼마냐 하면은 추세선 추가 되죠? 그럼 얘의 함수값이 얼마냐 하면은 자 수식의 차트 표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너무 지금 글자 작은데. 자, 2.5x 더하기 0.03333이 나왔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구한 거랑 똑같나요? 아까 얼마였죠? 3분의 1이니까 그죠? 선생님 아까 0.67을 한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죠? 0.33입니다. 그죠? 3분의 1인데 선생님이 그 소수 전체를 잘못한 것 같아요. 0.3333 맞습니다. 그리고 R 제곱값이 얼마냐 하면은 자,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 딱 하면은 R 제곱이 0.9868입니다. 그 정말로 R 제곱이 0.9868이 나오는지도 구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자, R 제곱을 구하는 공식은요. 시그마 I yi 마이너스 y바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I yi 마이너스 fxi 이게 이것도 뭐 외울 수는 있는데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여러분들 뭐 그 식은 다 줄 거예요. 자, 지금 분모는요 참고로 얘와 같아요.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거 얘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함수값이 얼마냐면요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고 측정값이 0,0이었고 1,3이었죠. 자, 참고로 여기에서 y바 얘는 뭐냐면은 y값의 평균이에요. 얘들의 평균입니다. 얘들의 평균 y바는 얼마입니까? 바로 합이 1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검은색으로 합시다. 계산이니까. 자, 마이너스 2 0 3 적어놓고 y바가 얼마냐면은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그마니까 다 제곱하고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3분의 7의 제곱이잖아요. 9분의 7의 제곱이니까 49. 요거는 9분의 1. 요거는 9분의 9분의 이거 얼마입니까? 3분의 9에서 3분의 8인데 8을 제곱한 거니까 64가 되겠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지금 똑바로 했나? 6, 7, 49 맞네요. 따라서 얘는 얼마냐면은 50이니까 114 9분의 11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 계산하겠습니다. 초록색을 표현할게요. 요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면은 얼마냐면은 자, 마찬가지 똑같이 하면 돼요. yi가 각각 마이너스 2, 0, 3이죠. 그 다음에 fxi인데 우리가 아까 구한 fx가 뭐였냐면은 ax 플러스 b인데 a가 2.5니까 2분의 5x 계산할 때는 손계산을 할 때는 분수가 편하잖아요. b가 얼마였냐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각각 넣으면서 하면 돼요. 자, 빼기 해봅시다.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그냥 더하기 3분의 1이죠. b는 값은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0,0이니까 0 넣고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에 1을 넣는 겁니다. 여기 1을 넣으면은 2분의 5 더하기 3분의 1이 남습니다. 갑자기 트림이 나와. 제곱하고 모두 더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자, 요거 계산합시다. 요거 계산하면은 6분의 15의 2니까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하기가 되고 또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러면은 6분의 마이너스 12를 하면 되니까 첫 번째 괄호는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6분의 1의 제곱은 얼마죠? 36분의 1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입니다. 9분의 1은 36분의 4죠.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에 요게 빼기 했는 게 요랬으니까 요거는 더하기 하면 됩니까? 맞나요? 내 직관이. 자, 아니네요. 5, 3은 15, 15에 2니까 6분의 17입니다. 그죠? 요거는 6분의 17인데 앞에 음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6분의 18을 더하는 거니까 6분의 1이네요. 똑같이. 그래서 제곱하면은 1입니다. 36분의 1. 그죠? 따라서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입니다. 그죠? 36분의 6은 6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전체 계산 끝났습니다. 9분의 114 빼기 6분의 1 분의 9분의 114라는 것이 바로 R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R제곱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못하죠. 자, 계산기를 등장시키겠습니다. 자, 계산기 나왔어요. 자, 잘 안 보이죠?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괄호 분모까지 있으니까 괄호 두 번 열고 114 나누기 9 그 다음에 괄호 닫고 그죠? 빼기 괄호 열고 1 나누기 6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얘를 나누어야 되죠. 뭘로 나눠야 되냐면은 괄호 닫고요. 얘를 또 전체니까 이게 지금 분자가 끝났어요. 여기에다가 나누기 114를 하고 곱하기 9를 해야 됩니다. 그죠? 번분수니까 짠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예, 나왔습니다. 바로 0.9868 나왔죠?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엑셀에서 했던 여기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지우개로 지워보겠습니다. 어때요? 0.9868 우리가 손으로 구했던 0.9868 엑셀에서도 손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힘든 계산까지 다 해봤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좀 TMI일 수도 있는데 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좀 이 추세선이라는 것에 신뢰가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